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양가로 3번 골지체죠. 그림 먼저 보시면 그림 간단합니다. 이렇게 카키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낭들이 많이 보이죠. 중간에 잘려 있는 소낭인데 이거는 보이기 위해서 잘린 거고 당연히 왼쪽 아래처럼 이렇게 달걀형으로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체와의 큰 차이점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모양 하나를 시스터나라고 하는데 시스터나도 기억은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기억 못해도 시스터나 나오면 맞아 골지체 하나하나가 시스터나였다 모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시스터나가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일단 설명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쪽으로 가셔서 양가로 3번 골지체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 보셨죠? 여러 겹으로 포개져 있죠? 그 다음에 내부가 시스터나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터나끼리는 소낭이라는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합니다. 쉽지만 질문화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되어 온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킨 다음 그 아랫줄까지 다시 소낭에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라이소좀 등 세포 내 다른 부위로 분리하여 보낸다. 네.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단백질이죠. RER, 러프 ER, 뭐죠? 거친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걔는 목적지가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소포체 내부 통로를 통해서 이제 끝에서 소낭에 실어서 골지체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소포체도 당화를 비롯한 몇 가지 추가 공정을 한다고 했죠. 예. 여기 써놨죠. 당화나 지질부착, 인상기 부착 이게 대표적인데 뭐 세 개를 다 기억하셔도 되고 쉬우니까 핵심은 당화입니다. 당화라는 말을 씁니다. 지문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골지체도 하지만 소포체도 잘한다. 근데 뭐 서로 역할 분담을 돼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공부하실 필요는 없죠. 또 한 가지는 지질도 변형시킵니다. 골지체는 소포체가 세포막에다가 지질 보내준다고 했죠. 뭐 지질 중에는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을 골지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줄 치신 부분 다시 보시면 예,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킨 다음 이제 골지체 내에서 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소낭에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이거는 호르몬이나 항체 등은 세포 밖으로 분비하겠죠. 그 다음에 리소좀은 뒤쪽에 그림이 있어서 다시 자세히 보실 거고, 이제 분류 배송 전문가죠. 그 다음에 당연히 소낭이 많이 분포하겠죠. 시스터나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또 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당연한 얘기죠. 소포체와 마찬가지로 소화샘 세포, 내분비샘 세포와 같은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발달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 좀 많이 반복됩니다. 골지체 작용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측 두 번째 설명이죠. 골지체에서의 단백질의 이동의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서 소포체가 보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위쪽에 파란색 운반 소낭이 있죠. 소낭 이름이 많습니다. 뭐 운반 소낭도 있고 분비 소낭도 있고 수송 소낭도 있는데 잘 모르셔도 되죠. 그냥 소낭은 소낭이고 소낭도 당연히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가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됩니다. 골지체도 다 성분이 같으니까 다 융합이 되고, 그래서 그림 다시 보시면 그게 첫 번째 맨 위에 1번 시스터나라고 하죠. 거기에 융합이 됩니다. 둘 다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당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주로 끝쪽에서 다시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소낭이 형성이 되죠.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소낭이 되죠. 그럼 2번 시스터나로 가서 또 추가 공정 또 있어? 그럼 또 해주지. 그 다음 3번으로 가고 4번으로 가고 마지막에 시스터나에서 이제 얘를 라이소좀으로 할까? 아니면 세포 분비시킬까? 아니면 막단백질이니까 세포막에 보낼까? 그렇게 보내게 되죠. 위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시선 집중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고,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13년간 두 문제가 나왔고, 되게 쉽게 나왔어요. 아까 당화 자꾸 얘기했죠.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당화를 한다. 그것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다시 반복이죠. 자, 1번 보시면, 그 앞 단계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1번. DNA에서 이제 RNA를 뽑아내죠. 전사가 되면 이 RNA가 핵막에 있는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죠. mRNA죠. 그 다음에 2번은 거친 면 소포체 표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을 보여주고 있죠. 그 라이보솜이 mRNA를 받아서 유전 정보를 해독을 해서 아미노산들을 쭉 붙이죠. 그러면 거친 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고, 거기서 뭐 가공을 거치는데 당화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프로틴 폴딩 등도 일어날 거고, 그래서 적절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소낭에 싸서 골지체로 보내죠. 그럼 골지체 첫 번째 시스트 하나가 받고, 얘도 당화시키려면 당화시키고 다른 추가 공정을 더하죠. 시스터나 사이는 소낭으로 다시 계속 이동하고, 마지막에 얘가 분비 단백질이다. 그러면 이 소낭이 최종 시스터나에서 생성이 돼서 세포막으로 향합니다. 그럼 세포막에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면서 안에 있는 내부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소낭에 있던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막 성분이 되는 거죠. 쉽죠? 다음 라이소좀 보시겠습니다. 62페이지. 라이소좀도 되게 쉽습니다. 그림만 잘 보시면 끝이고요.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동물세포 나와 있죠. 라이소좀은 식물세포 얘기가 안 나옵니다. 거의 주로 동물세포라고. 근데 식물세포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생물학계에서 잘 못 발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동물세포의 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에 큰 확대된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 소포체부터 보시죠. 라이소좀도 안에 가수분해 효소들이 잔뜩 들어있죠. 효소 단백질이죠. 그러면 야, 옆에 세포한테 만들어줘. 그러면 안 만들어주겠죠. 그럼 뭐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고 만듭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RAR에서 합성이 돼서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뭐 공정을 고친 다음에 소낭에 담아서 골지체로 보냅니다. 두 개가 출발해서 도착했네요. 위아래. 그다음 골지체에서도 시스터나가나 이렇게 보내면서 추가 공정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골지체에서 소낭에 담아서 내보내는데, 그게 라이소솜입니다. 네. 라이소솜은 이제 둥둥 세포질에 떠다니면서 자기 일이 생길 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라이소솜을 보시면, 근데 불쌍한 게 나와 있죠. 늙거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 분해해서 이제 뭐 필요한 물질 재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그 뭐죠? 하여튼 비클. 이것도 소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 생체막 안에 쌓여 있는데 두 개가 융합이 되죠. 둘 다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쉽게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소화시키고 버릴 건 버리고 재활용하겠죠. 자, 골지체에서 나온 두 개의 라이포좀 중에 좌측으로 나간 라이포좀을 보시죠. 그 좌측부터 보시면 이물질이라고 돼 있죠. 세포막 쪽에. 이물질인데, 이게 뭐 먹을 만한 성분도 있을 수 있으면 세포가 먹겠죠. 세포가 먹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것들도 이렇게 잡아삼키죠. 근데 요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영양물질이 있을 때, 근데 분해를 해서 사용할 때, 식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잠깐 페거사이토시스. 먹다 세포죠. 그래서 식세포 작용으로 들어오면 그걸 식포라고 하죠. 두 번째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얘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라이소좀이 가서 융합해서 분해시킵니다. 소화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겠죠. 쉽죠? 그 다음에 그럼 설명 잠깐 보시죠. 라이소좀의 첫 번째 줄 주머니 모양, 당연히 주머니 모양이겠죠. 가수분해 효소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막으로 쌉니다.
골지체에서 만들어지죠. 주로 동물세포에서 관찰되죠.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뭐 이제 다 아시니까. 그래서 뭘 분해하느냐?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 세균, 백혈균은 세균을 잡아서 이 라이소좀이 분해시켜 버립니다. 손상된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을 분해하죠. 백혈균 얘기도 나와 있고 올챙이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질문화 될 수 있죠. 올챙이가 개구리 될 때 꼬리를 없애야 되는데 세포에서 분해를 담당하는 게 라이소좀이니까 라이소좀들이 많이 분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데 우측 설명을 보시죠.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라이소좀 내부의 pH 줄 그으시면 좋은데 두 번째 줄 내부 pH가 5 이하로 유지. 다음 줄 가수분해 효소는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작용한다. 다음 줄 가수분해 효소가 새어 나오더라도 그 효소가 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네. 라이소좀 내부는 라이소좀 내부는 산성입니다. 산성은 pH로 표시를 하죠. 근데 화학 시험에서는 산성이면 pH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그렇죠. 네. 화학을 주로 공부하시죠? 네. 그래서 pH가 낮으면 산성이고 높으면은 염기성인데 화학에서는 출제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pH 뭐 10부터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제 안 합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출제 됐습니다. 생물에서 그 이퀘이션을 설명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물에서는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교수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출제를 했고, 틀린 사람도 있겠죠. 헷갈립니다, 순간. 방법은 쉽죠. 식초가 한 2, 3 정도 되죠? 식초가 2, 3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pH가 7 정도입니다. pH는 0부터 14까지 있는데 7보다 살짝 다르긴 한데 7 정도 중간 값이죠. 7을 기준으로 하고 그게 중성이고 그러니까 식초는 초산을 이렇게 희석한 거죠. 그래서 pH가 한 2, 3 정도 된다. 딴 거는 여러분들 잘 드시는 코카콜라도 산입니다. 탄산이 들어있죠. 여기다 이산화탄소를 압력을 가해서 때려 넣은 겁니다.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물속에 녹으면 탄산이 됩니다. 약한 산이죠. 코카콜라도 한 pH가 거의 4쯤 될 거예요. 2, 3, 4 그게 낮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pH 다시 기억해서 pH는 정확히 이제 수소 이온의 농도의 상용 로그의 역수 뭐 이래서 반대예요. 산성이면 높은 게 아니고 낮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 까먹으니까 콜라가 4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제자분 좀 치사하죠. 문치를. 네. 근데 이제 pH가 4인 이유는 가수분해 효소 자체가 모든 가수분해 효소가 pH가 낮을 때 산성일 때 작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 라이소좀에 담겨 있는 가수분해 효소들은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pH가 낮으면 수소 농도가 많아서 수소들이 많이 붙을 때 제대로 활성을 갖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디자인이 원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 농도가 낮으면 나 힘이 없어. 그리고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pH 5라고 나와 있는데 뭐 5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낮은 pH 산성 농도에서는 그러니까 강력한 활성을 갖는데 중성 7 정도 되면은 못 자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줄친 게 그 내용이죠. 가수분해 효소가 라이소좀 막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터져서 이 가수분해가 빠져나오는 순간 얘는 위험한 흉기죠. 옆에 세포 소기관들 막 자를 수 있는데 나오자마자 희석되면서 pH가 7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힘이 없어. 그리고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라이소좀에선 출제되면 그게 핵심이죠. 뭐 앞쪽 그림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중 보호를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단일막이지만 막으로 보호를 하고 두 번째 막으로 터졌을 때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도 산성 환경으로 만들고 거기서는 활동할 수 있지만 나오면 활동하지 마. 효소 자체 특성을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라이소좀 내부의 가수분해 효소는
산성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아니 양가로 5번 액포로 가시고, 액포는 쉽습니다. 뭐 그리고 식물이라서 나온 적도 없고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림 먼저 보시면 좌측은 어린, 액포는 식물 세포에만 있죠. 동물 세포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액포는 식물 세포에만 있고, 좌측은 어린 식물 세포고 우측은 이제 나이 든 성숙한 식물 세포죠. 나이 들면 짐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점점 액포가 커집니다. 거의 액포로 꽉 차 있는 세포들도 있죠. 그림이 볼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좌측 가볍게 보시죠. 첫 번째 줄 주머니 모양, 두 번째 줄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당연하고, 저장하는 게 뭔지는 보셔야 되는데, 물 영양분 당연히 저장하겠죠. 아래쪽에 노폐물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꽃의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 그 다음에 독성 물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색소하고 독성 물질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출제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에 다음째 줄에 끝쪽에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뭐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자, 이게 식물 세포라고 하죠. 핵이죠. 그 다음에 이 액포입니다. 세포질이죠. 여기서 삼투압이라고 말하는 건 이 세포질의 삼투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포는 세포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세포 외 기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ECM이라고 하는데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입니다. 세포 외 기질. 근데 ECM도 나중에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요즘의 추세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주로 나트륨 이온이죠. 농도가 유사해야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 염료의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다르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죠. 삼투 현상이라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농도를 똑같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 염료가 많고 여기 적으면 여기 농도가 높죠. 그럼 여기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농도가 낮아져서 동일해지려고 하죠. 물이 빠져나가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 세포 벽은 이렇게 있지만 세포막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서 심하면 죽죠. 반대로 여기에 세포질에, 액포가 아니고 세포질에 너무 많은 무기 염료가 있다. 여기는 농도가 낮다. 그러면 여기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세포 벽이 막고 있지만 세포질이 계속 팽창하다가 심하면 터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잘 보실 수 있는 게 김장 하시는 거 못 보셨나? 김장하면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가 배추를 절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추에다 소금을 뿌려서 뭐 하루 정도 놔둡니다. 그러면은 싱싱했던 배추가 쭈글쭈글해지죠. 바깥쪽에 무기 염료가 많기 때문에 농도가 높으니까 배추도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배추 세포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바깥쪽을 희석시켜줄 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는 배추 절이는 걸 기억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농도차가 많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 너무 농도가 높네. 그럼 물을 내보내. 맞춰줘. 낮으면 물을 들여보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맨 마지막 줄 교재에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겠죠. 터지거나 쭈그러드는 걸 막아줍니다. 예, 다음. 이제 엽록체와 그 미토콘드리아를 공부하시는데, 엽록체는 광합성을 담당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담당하죠. 이제 뒤쪽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것도 하나하나가 산이죠. 여기서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좌측에는 엽록체가 나와 있는데, 뭐, 가운데 빨강, 파란 그 그림부터 보시면, 광합성을 하죠? CO2, 붉은색 CO2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CO2 6개를 잘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산소들이 뿜어져 나오죠. O2를 배출합니다. 반대로 우측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담당하는데, 숙주세포죠, 사실. 진핵세포가 포도당을 공급해주면, 얘는 유산소 호흡이죠. 산소가 없을 때는 미토콘드리아도 맥을 못 쳐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진핵세포나 마찬가지고, 산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사람이 뛰려면 산소를 마셔야 되죠. 이 세포들이 써대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소모해서 결국 분해돼서 CO2와 H2O가 남고, 그 포도당의 결합에 에너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합 에너지를 빼내서 ATP를 만드는 거죠. ATP는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하는 건 사실 산화작용이라고 하죠. 포도당을 불에 태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불에 태우면 산소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리고 산화가 되면서 뭐 진짜 CO2도 나오고 H2O도 나오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게 화염 불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는 사실 연소하고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장작불을 떼서 따뜻한 에너지를 얻는 것.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셔서 그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외막과 내막이 일단 이제 지겨우시죠.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한 5개? 50개 해야 되나? 별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틸라코이드. 여기 안 써놨네. 틸라코이드, 그라나, 스트로마. 틸라코이드, 영어인데, 뭐, 정확한 발음은 사일라코이드입니다. 근데 이거 스펠링은 모르셔도 되고, 틸라 K까지나 틸라가 색입니다, 색. 백팩 있죠, 색. 등에 매는 가방, 주머니란 뜻입니다. 어원이 다른. 오이드는 뭐뭐 비슷한. 그냥 주머니 모양의 그거다라고 그냥 붙인 겁니다.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동전 하나처럼 생긴 게 있죠, 납작한 주머니. 그거 하나하나가 틸라코이드입니다. 이거는, 틸라코이드는 뭐, 딱 보면 동전처럼 생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어려운 게 안 나오고, 어디서 명반응이 일어나냐, 안 반응이 일어나냐, 쉬운 것만 주구장창 물어보거든요. 근데 틸라코이드 모르면 그 쉬운 걸 틀리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아셔야 되고, 아래쪽에 스트로마라고 있는데, 걔도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50개는 많으니까 한 5개 하시고, 결국 너무 쉬운 지문이 나오면서 틸라코이드와 스트로마의 싸움이 되죠. 어렵게 안 내세요. 스트로마는 뭐 스펠링 모르셔도 되고, 여기 틸라코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액체 부분이 다 스트로마죠. 그다음에 왼쪽에 그라나가 있는데, 그라나는 모르셔도 되는데 같이 기억하시죠. 그라나는 이게 틸라코이드가 쌓이면 동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어원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틸라코이드들이 포개져서 그 동전 쌓인 모양을 형성한 것, 그 구조물을 그라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나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쉽습니다. 내막과 외막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고,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 사이에 공간이 있죠. 거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름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크리스타라고 있죠. 그 쭈글쭈글한 걸 크리스타라고 하는데, 크리스타는 핵심은 아닙니다.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고, 뭔가 크리스타 그러면 쭈글쭈글한 느낌이 저만 드나요? 하여튼 든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기질이라고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액체 부분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기질이라고 아시면 안 되고, 기질도 아셔야 되지만 매트릭스입니다, 정확히. 한국어로 매트릭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얘도 세균이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양한 효소들 많겠죠. 그 효소들이 어디 있을까요, 주로? 효소가 제일 많은 부위. 좌측의 엽록체는 스트로마에 다양한 효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측의 미토콘드리아는 매트릭스에 존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원래 얘네 세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우리 분류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그냥 세포질입니다, 이게. 스트로마와 매트릭스가 세포질이고, 아까 원핵세포 그림에서 보셨지만 공간 구분이 없잖아요. 세포질의 모든 종류의 효소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해결하니까. 세균이기 때문에 스트로마와 매트릭스 세포질에 다양한 효소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것도 질문화됐죠. 안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니? 안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효소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 외울 것도 없죠. 엽록체의 세포질인 스트로마에서 당연히 일어난다. 근데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반응들은 막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막 단백질을 몇 개를 거쳐서 막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막 단백질들이 일련의 반응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ATP 합성 효소가 ATP를 만들어내는데, 그 ATP 합성 효소는 세포질 내에서 떠다니면서 못 만들어냅니다. 걔는 막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막 양쪽에 수소 이온 농도가 다를 때 한쪽으로 수소 이온을 막 펌핑을 해서 강제로 집어넣었다가 그 수소 이온이 다시 평형을 맞추려고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ATP 합성 효소가 열어줍니다. 그 힘을 갖고 ATP를 합성을 하는 거라서 걔는 막이 없으면은 ATP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막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효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엽록체에서는 틸라코이드 막이고, 우측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아까 막간으로 말씀드렸죠. 내막과 외막 사이. 위치는 나중에 정확히 보시는데 몇 개 효소는 막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지금은 그냥 가벼운 배경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63페이지 보시고, 여기는 거의 빨간색을 많이 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은 거의 교재 내용을 다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다 알아야 되죠.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엽록체 보시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래도 빨간색으로 표시 다 하시죠. 그 다음에 식물과 조류의 세포에 존재한다. 마음에 안 들죠? 중요한 게 빠졌죠? 생각나시죠? 네. 남세균을 타겟으로 주로 문제를 냅니다. 빨간색 별표 3개만 하시고 남세균 크게 써주시죠. 남세균 히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식물세포 조류만 광합성을 했고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키보드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별건 아닙니다. 그냥 정리만 해놨고, 식물, 조류, 남세균 3가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뭐
아시죠? 암기하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식물이라는 건 육상식물하고 동일합니다. 영어에서도 두 개 같은 표현이에요. 바다식물하고 육상식물은 아예 다르죠. 삼형육계에서 보셨죠? 식물은 동물계 바로 위에 있고, 이 조류들은 원생생물계에 있습니다. 아예 근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남세균은 이거는 뭐 이제 설명 안 해드려도 되고,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요거 보려고 한 겁니다. 광합성이 가능한 조류. 이게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거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조류가 된데 그것만 알면 자꾸 단순 암기를 하니까 실체를 알게 되면 단순 암기가 줄어들죠.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가 대표죠. 파래, 긴, 미역. 그 다음에 핵함도 교재에 있고, 사실 고교 교육 과정에 있는 것들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핵함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녹조류다,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다에서 광합성을 한다. 그럼 조류는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깊은 바다는 어차피 광합성을 못 합니다. 빛이 안 들어가니까. 바다 근처에 이제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들이 깊이별로 존재하는 거죠. 규조류나 유골레나도 있다. 뭐 다른 것들도 있다. 거기까지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셔서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구조, 이중막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한 두 줄 내려오셔서 끝쪽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면 틸라코이드 막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부터 다음 줄 끝까지 줄 그으시고요. 일단 빨간 줄 그어놓고 이제 두 줄 올라가시죠. 원반 모양의 틸라코이드. 모양이 원반이다. 틸라코이드는 입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틸라코이드. 근데 미국인들은 못 알아듣죠. 사일라코이드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다음 줄 층층이 쌓여서 그라나를 이룬다. 다음 기질로 채워져 있는데 스트로마다. 스트로마가 세포지이죠. 그 다음에 빨간 줄 그 부분 보시면 틸라코이드 막에는 써놓으시죠. 명반응. 그래도 별표 30개 해야 되는데 3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스트로마의 암반응. 네. 지금 뭐 그냥 간단한 소개만 해야죠. 근데 간단한 소개하면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의 거의 절반 가까워요. 그래서 핵심만 나옵니다. 이제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명반응은 두 개가 목적이 다르겠죠. 같으면 두 개를 안 하겠죠. 명반응은 목적이 ATP하고 NADPH, 나중에 이제 귀가 아프게 듣게 되신 게 두 가지를 합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를 많이 합성하면 끝납니다. 다음 암반응은 목적이 이게 실체죠. CO2 이산화탄소 6개를 결합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게 암반응입니다. 명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P하고 NADPH를 생성해야 되는데, ATP 합성 효소가 막에서만 작동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효소들이 다 막에 모여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막에서 할까? 틸라코이드 막이 적당하죠. 틸라코이드 존재 이유가 막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다시 보시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 일단 육상식물은 엽록소죠. 그거 말고도 좀 보조색소들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ATP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여러 가지 막단백질들과 최종적으로 ATP 합성 효소가 막에서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니 그거를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암반응은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결국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명반응에서 나오죠. 명반응의 ATP와 NADPH. 정확히 NADPH는 환원력을 제공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 그게 충분히 있으면 안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안반응은 어디서 일어날까? 안반응은 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일어나죠? 스트로마죠. 거기 효소들이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세포 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로마에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용어가 중요해요. 원래 명반응, 안반응으로 수십 년간 불렸죠. 라이트 리액션, 다크 리액션이었죠. 근데 문제가,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반응의 목적은 ATP와 NADPH 합성이고 얘는 빛이 있으면 이런 에너지를 넣어야 되니까 빛 에너지를 ATP와 NADPH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해가 지면 못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안반응은 빛이 있건 없건 상관없죠. 에너지는 공급받았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작동을 합니다. ATP와 NADPH가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무조건 돌아갑니다.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밤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건 퇴근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얘가 햇빛이 별로 없어요. 신입사원인데 과장님이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ATP하고 NADPH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 뭘 하는데, 찔끔찔끔 주죠. 그럼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해가 지니까, 나 집에 가야 되고, 퇴근해버려. 벌써 ATP, NADPH 다 썼잖아요.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안반응이 못 일어납니다. 근데 과장님이 햇빛이 많이 나요. 과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ATP하고 NADPH 잔뜩 던져줘요. 죽을 것 같은데 받아서 계속 일을 했죠. 해가 지니까 과장님이 해 지면 나 가야 돼. 가버렸어요. 저기 ATP하고 NADP가 잔뜩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해야죠. CO2는 요소가 안 되죠. 밤이고 낮이고 CO2는 무지 그냥 많죠. 밤새 야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반응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밝다, 어둡다의 개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신난 거죠. 안반응은 낮에 못 일어난다. 그럼 학생들이 줄줄줄 틀리는 거죠. 안반응인데 왜 낮에 일어나? 방금 말씀드린 출퇴근 개념이 사실 헷갈려요. 그걸로 지문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몇십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정교하게 막 만들어내면 줄줄이 틀리니까 생물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출제 대상이었죠. 결국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어권에서. 근데 영어권에서는 거의 바뀌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별로 안 바뀐 것 같고, 저건 틀린 개념이다. 호도할 수 있으니까 쓰지 말고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 광의존성 반응으로 바꾸자. 그럼 얘는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으로 바꾸자. 그래서 영어는 거의 이렇게 씁니다. 거의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우리는 안반응, 명반응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반응 속지 마시고요. 낮에도 충분히 합니다. 과장님이 막 던져주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 다음에 문제는 한국어 용어인데 얘는 광의존성 반응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쓰시는 분마다 다른 용어를 쓰니까. 얘는 광독립성 반응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또 비광의존성 반응 쓰고 광비의존성 반응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이트 인디펜던트를 기억하시는 게 낫겠죠. 자, 다음 미토콘드리아. 자, 설명 보시죠. 네. 그 전에 63페이지 우측 맨 위에 이제 엽록체와 강합성인데 이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붉은 줄로 쭉 표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좌측으로 오셔서 양괄호 2번 마이토콘드리아. 네. 첫 번째 세포업이 일어나는 세포 속이면 다 아시죠?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한다. 뭐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 먹고 살아야 되죠.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구조에서 이중막 당연하죠. 우측에 주름이 잡혀서 크리스타.
크리스타 그러면 저는 쭈글쭈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막 안쪽은 기질로 채워져 있다. 기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매트릭스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매트릭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막과 기질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다. 매트릭스에는 온갖 종류의 효소가 다 있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기능,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ATP를 합성하는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좀 더 복잡해서 지금 개요를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줄 내려가서 이제 간세포, 근육세포 이제 지겹도록 나오죠. 간세포, 근육세포는 일단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인데 에너지를 저장한다가 아니라 근육세포는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많이 써야 되죠. 멧돼지가 나타나면. 근육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바로바로 ATP를 생성을 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만큼 몸에서 큰 움직임을 갖는 건 없죠. 다른 세포들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간세포는 간세포 자신이 소모하는데 해독작용하거나 복잡한 화학 반응을 다 간세포가 담당하죠. 거기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거죠. 다음 줄, 이 부분은 다 빨간색으로 쭉 줄을 그으셔야 되죠. 빨간 줄로 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하시겠습니다. 끝쪽에 자체 DNA, 그 다음에 자체 라이보솜, 아랫줄에 독자적 복제, 증식, 단백질 합성.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세균이니까 자체 DNA 있죠. 자체 라이보솜 있죠. 70S죠. 아랫줄에 독자적으로 복제한다. 숙주세포가 너희 많으면 좋겠어. 포도당은 많은데 ATP가 없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자식을 낳을게. 그리고 잔뜩 복제합니다. 숙주세포가 도와줄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세균이잖아요. 세균하고 진핵세포는 단백질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 그 단백질이 필요한데 숙주인 네가 만들어줘. 내가 만들어줄게. 유전자가 없는데 못 만들죠. 그래서 자신이 쓰는 특수한 단백질은 직접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음, 아까 위쪽에 미토콘드리아, 양가로 이건 미토콘드리아 위에 바로 두 줄, 빨간 줄 안 그었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빨간 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직접 치시면 되겠죠. 자체 DNA, 라이보솜, 독자 복제, 증식,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설명 보시면 두 번째 설명, 엽록체의 틸라코이드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구조, 크리스타 구조죠. 그거는 네 번째 줄 끝을 보시면 막의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에 해당한다. 막이 왜 많이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다음. 이번엔 조금 쉬운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세포 형태 유지 운동, 세포 소기관이죠. 세포벽과 다음 페이지에 세포 골격, 중심체 편모와 선모입니다. 세포벽은 아주 쉽죠. 교재 그림이 좋긴 한데 왠지 모르겠는데 보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렸고 간단합니다. 식물이라서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세포벽은 또 중요합니다. 식물세포 하나죠. 안쪽에 세포막 있죠.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세포벽입니다. 근데 식물세포는 2차 세포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의 성분은 섬유소야 셀룰로스야 하는 1차 세포벽을 말하는 거고요. 어린 세포는 1차 세포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점점 자라면
세포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무가 점점 커지죠. 1m, 2m, 3m 높아지면 하중이 강해지잖아요. 1차 세포벽 섬유소 갖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버티기 위해서 2차 세포벽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위치가 중요하죠. 바깥쪽이 아니라 세포막과 1차 세포벽 사이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섬유소에다가 다른 걸 첨가를 합니다. 강력한 탄탄한 화학 물질들이죠. 리그닌, 큐틴, 수베린인데 세 개는 기억하셔도 좋은데 리그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바이오 리파이, 이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리면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꽃은 납사라고 하죠. 납사라는 걸로 모든 플라스틱부터 복잡한 것들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대체를 하자. 그게 바이오 리파이너리고요. 석유의 나프타에 해당하는 물질을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얻어내는 연구를 한 거죠. 그런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여튼, 식물 세포를 이용을 해서 섬유소에 포도당이 있으니까 그걸 발효를 해가지고, 바이오 에탄올로 만들죠. 그 주성분이 포도당입니다. 균주를 키워야 돼서. 그래서 이 섬유소들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섬유소는 얼마 안 되고, 리그닌이 잔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그닌을 미생물이 먹어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진짜 황금을 캐는 이제 영역인데 그런 걸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젠간 가능할 텐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그닌은 장작용으로 쓰죠. 다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리그닌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안쪽에 생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유는 하중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쉽죠? 식물 세포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이게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 다 있는 거죠. 그것들 사이에 식물 세포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팩틴이 있습니다. 팩틴은 끈적끈적하죠. 잼의 주성분이죠. 다당류고. 식물 세포들을 이렇게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중간 라멜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중층이죠. 우리말로는 중층입니다. 근데 원래는 미들 라멜로고 중간이고 중층입니다. LAM이 레이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층이라는 얘기죠. LAM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국 암기하시게 될 중요한 LAM은 레이어하고 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오셔서 양괄호 1번 세포벽 중간에 세포벽 바깥을 둘러싸죠. 다 아시죠? 두껍고 딱 단단한 벽이죠. 그 다음에 세포막과 세포벽을 식별하는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세포벽은 기계적 지지입니다. 일단 그림 보시면 그림이 예쁘게 돼 있죠. 이 그림 보면 자꾸 헷갈려서 그려드린 겁니다. 세포 아래쪽 세포가 이제 잘려져 있죠. 볼 수 있게 세포막, 그 다음에 중간에 2차 세포벽, 그 다음에 1차 세포벽입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중간 라멜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좌측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내려가시면 일부 성숙한 식물 세포에는 어린 세포는 2차 세포벽이 아직 없죠. 사이에 2차 세포벽이 있다. 중간 라멜라 중층 팩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세포들을 결합시킨다. 그 다음에 아래쪽 1차 세포벽은 밑줄 셀룰로스가 주성분이죠. 그 다음에 2차 세포벽은 세포가 충분히 자란 후 형성되고, 자, 큐틴, 리그닌, 수베린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세 개 기억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색을 써라 그러면 못 쓰더라도, 아, 수베리는 식물세포 거기였던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기억하셔야 되죠. 우측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측 설명으로 가셔서 위에서 세 번째, 세포벽의 형성 순서죠. 이거 읽지 마. 지우세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알고 있던 것도 까먹게 표현을 해서. 네. 1차 세포벽 생기고 중간에 2차 세포벽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됐고, 예,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64페이지. 좌측 맨 위에 동그라미 기능 있죠? 여기는 세 줄 다 빨간 줄 치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 줄에 이제 기계적 지지가 핵심어죠. 얘는 기계적 지지밖에 못합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죠. 그걸 막을 방법, 그러니까 물질 출입을 막을 방법도 없고 세포막의 중요성은 방향이죠. 또 세포한테 유리한 쪽을 물질, 포도당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독성 물질을 바깥쪽으로 보내도록 막단백질이 구조가 대칭일 수가 없죠. 비대칭이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생존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죠. 근데 세포 벽의 경우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분자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럼 세 번째 줄에 전투과성.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모든 물질을 투과시킵니다. 투과할 때, 나 들어가도 돼? 난 몰라. 들어가. 알아서 해. 나가도 돼. 알아서 해. 근데 들어갈 때 나중에 누가 막을 거야. 그렇죠? 전투과성입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고. 세포 골격까지 하고 싶었는데, 세포 골격은, 세포 골격은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는 건 무리인 것 같고, 퍼록시좀도 있네. 퍼록시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짧네요. 자, 퍼록시좀은 교재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앞쪽에 라이소좀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안 좋은 물질을 처리하는 건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퍼록시좀을 타겟으로 한 문제 나올 수는 없고, 근데 지문 하나는 나올 수도 있고, 지문에 나왔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거야 이렇게 해서 틀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내용을 넣었고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정 공부하기 싫으시면 여기 색깔 있는 것만 그냥 퍼록시즘, 카탈레이즈, 활성산소, 과산화수소 분해, 이것만 몇 번 반복하시고 끝내셔도 됩니다. 자, 용어부터 보면 펄옥시좀인데, 펄은 슈퍼죠. 초과. 옥시는 산소죠. 그래서 산소가 초과되어 있는 물질들을 처리하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이죠. 주로 동물세포에 많을 수밖에 없고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에 누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까요? 비교가 안 되죠. 동물세포죠. 식물세포는 이동 자체를 안 하니까 영양소도 천천히 쓰고, 동물세포는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분해해서 쓰고 하는 과정에 산소에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산소가 활성산소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분자들을 건드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과산화수소입니다. H2O2인데 활성산소 중에 과산화수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산화수소는 H2O2죠. 근데 물은 H2O잖아요.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언제 제가 나를 쫓아낼지 몰라. 그래서 다른 물질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분자에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강하고, 과산화수소수는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소독약으로 쓰죠. 다치면은 살짝, 세균 다 죽입니다. 반응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과산화수소수를 비롯해서 이제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기는데,
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동물세포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런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식물세포에도 있는데 뭐 훨씬 적겠죠. 그 다음에 산화효소와 캐탈레이즈, 라이소좀처럼 막 안에 이제 효소들을 갖고 있는데 산화효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캐탈레이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좀 까탈스럽죠. 네. 캐탈레이즈는 이름 보시면 됩니다. 캐탈리스트가 촉매죠, 화학에. 생물의 효소는 엔자임이고 엔자임, 화학에서는 캐탈리스트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캐탈 그러면 촉매란 뜻이고, 촉매하는 에이즈는 엔자임이란 뜻이죠, 효소. 화학 반응 일으키는 효소야라고 이름을 애매모호하게 붙였습니다. 뭐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테니까 그냥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애매모호한 이름을 붙였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산화수소 같은 게 돌아다니면 이제 포록시좀이 가서 잡아먹고 얘를 분해를 해서 안전한 물과 산소로 바꾸는 거죠. 과산화수소도 어원을 그냥 살짝 보시면 펄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원래 하이드로겐 펄옥사이드인가? 근데 펄옥사이드가 돼서 퍼도 슈퍼고 산소가 초과되어 있죠. 하나가 더 많아서 불안정해서 위험한 물질이죠. 내용 다 설명드렸고 그냥 나중에 그냥 뭐죠? 색깔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펄옥시좀, 식물에는 적을 거고 당연히 카탈레이즈, 활성산소, 과산화수소 분해. 그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예. 펄옥시좀까지 잘 공부하셨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